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면 싹 다 정리해도 된다.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싶어서 불행하게 엮여 지내기보다 외롭지만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 내가 행복해야 한다. 내가 행복하면 좋은 사람이 다시 하나둘 눈에 띌 것이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모두의 아저씨는 맞는데요. 책 읽는이 아니고 요즘은 책 안 읽고 있는 자작입니다. 동네 도서관이 지금 공사 중이에요. 지난달부터 7월 달까지 공사를 한다고 해요. 그동안은 책을 빌릴 수가 없어요. 도서관에서 그래서 이런 방법을 내주셨어요. 1인당 책을 50권까지 빌려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3개월 동안 반납 안 해도 되니까 공사 끝날 때까지 읽으라는 배려였죠. 50권이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들 수가 없어서 한 40권 정도의 책을 빌려와서 임시 책장에다가 쌓아두고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책 읽는 것도 슬럼프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 번 시도를 하는데 안 읽혀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자꾸 딴 생각하고 한숨만 나와요. 어떡하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어차피 시즌4 그 새로운 형식의 화면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책은 안 읽어서 녹음은 못했겠죠. 그래서 예전에 소개해드렸지만 삭제된 영상들 중에서 부활시키고 싶었던 책들을 편집을 해볼까 합니다. 책을 읽는 슬럼프에서 벗어날 때까지 그렇게라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괜찮죠? 된다고 해주세요. 어디에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남들과 비교할 때의 비교, 그 글자. 이 두 글자는 우리에게 딱 두 가지 감정을 줄 수밖에 없대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저는요, 이 두 가지 감정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2년도 되지 않아서 구독자가 10만이 넘었다는 것에 그 즐거움이 너무 커진 나머지 저는 제가 아주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자부심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교만의 감정이었더라고요. 최근 몇 달 동안은 다른 분들이 그 새로운 구글 정책에 맞춰서 변화에 잘 대응해 나가는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비교의 비. 나는 왜 잘 못하고 있지? 하면서 비참한 마음이 간혹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자, 책 들려드릴 텐데요. 이 책을 내가 언제 들었던가 한번 알아맞혀봐 주십시오. 이거 내가 작년 몇 월 정도 혹은 어떤 계절에 들었었는데 요거 기억나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네이버 TV 가서 컨닝하시면 안 돼요. 그냥 통팝으로라도 그냥 맞춰봐 주십시오. 자, 잘 맞춘 분들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릴 수도 있어요. 재밌겠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얼마 전에 읽어드렸던 시집의 제목이 사람이 그리워야 사람이다 였었는데요. 어떤 나무님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사람이 싫으면 저는 사람이 아닌가요? 물음표가 있었지만 그건 질문이 아니었죠. 그저 단 한 줄의 짤막한 글이었는데 저는 그 댓글에서 눈이 고정돼서
다음 댓글로 한참 동안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좀 오버된 느낌으로 보았는지도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그 짧은 댓글이 어떤 외침처럼 보였어요. 그것도 슬픔이 가득한 탄식 같은. 친구들끼리 오래간만에 만나면 안부 물을 때, 특히나 일에 대한 거 물어볼 때 꼭 하는 말 있잖아요. 바로 이 말이요. 일이 뭐가 힘드냐, 사람이 힘들지. 라는 말. 저는 요즘 책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출판사에서 감사하게도 책을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거기다가 이 인간이 아주 욕심이 또 많아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또 잔뜩 책을 빌려다 놔요.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또 막 끌리는 책들이 이 온라인상에서 보이면 이북으로 또 뭉텅이를 구매를 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다음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제 손이 가서 집어줘야 하는 게 먼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제가 좀 찾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무님에게 작게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책이 무엇일까 싶었거든요.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관계의 내공입니다. 일보다 사람이 힘든 당신에게 필요한 힘이라는 부제목이 와락 가슴에 안기더라고요. 이 책의 에필로그, 그것도 마지막 장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속이 뻥 뚫렸습니다. 이 마음이 나의 나무님께도 전해지기를 바라며 정성껏 낭독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쁜 인간관계는 절대 참지 마라. 좋은 인간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 내가 묻은 면에서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주변에 좋은 관계가 그물처럼 탄탄히 엮여 있으면 소위 묻어가는 수가 생긴다. 관계로 인해 외롭지 않고 힘을 얻고 지혜가 생긴다. 반대로 나쁜 관계를 맺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운이 소진되고 심리적으로 피폐해지며 일에도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런 관계의 유익함과 해로움에 대해 우리는 그리 예민하지 않다. 좋은 관계의 가치와 감사함을 모르기도 하고 나쁜 관계도 평생 끌고 가야 하는 과제인 양 끌어안고 괴로워하며 피해를 보기도 한다. 나쁜 인간관계는 슬기롭게 멀찌감치 밀어내거나 끊어내야 하는데 그걸 꾹 참아서 병이 되고 일이 꼬이고 삶이 팍팍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쁜 관계를 피할 수 있을까? 나쁜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의 유형을 알고 경계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나쁜 관계가 되기 쉽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일단 매사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는 나쁜 관계가 되기 쉽다. 예를 들어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친구들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축하한다는 친구들 덕담에조차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뭘 그 대학 나와서 취직이나 하겠냐, 헛돈 쓰는 거지. 이건 자식을 향해 악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다른 사례 하나. 오랜만에 통화하는 친구에게 장사도 안 되고 애들은 속썩이고 남편은 아프다고 빌빌대고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나쁜 결과를 늘 예측하며 좋은 일이 있을 때조차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나쁜 관계가 될 확률이 높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에도 능하다. 늘 필요 이상의 질투에 사로잡히는 유형이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질투의 대상이 되기 쉽다.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 타인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과도 나쁜 관계가 될 확률이 높다. 모임에서 가만히 보면 자신이 말할 때를 제외하고 남이 이야기하는 시간에 늘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의 이야기는 관심과 흥미가 없어 그 시간을 버티기가 지루하고 힘든 것이다.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이 이야기할 때만 신났다가 다른 이가 이야기할 때에는 전혀 관심 없는 얼굴을 하는 지인을 떠올려보라.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와의 관계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명백히 나쁜 인간 관계보다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많다. 사람 사이의 일을 어떻게 자로잰 듯 나쁘다, 좋다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러니 그저 나와 맞느냐, 맞지 않느냐로 구분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합이 맞지 않으면 서로 시너지가 생기지 않고 좋은 영향을 주고받지 못하니 결과가 좋을 리 없다. 결국 심하게 맞지 않는 관계는 나쁜 관계가 되는 셈이다.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투성이다. 이 관계는 내게 맞지 않는 신발처럼 나쁘다 싶으면 멀찌감치 떨어져 있거나 안 보면 그만이다.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고 친구와 손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맞지 않는 사람, 나쁜 관계는 많든 적든 또 생기게 마련이다. 게다가 원만한 노력으로는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 어렵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한 관계를 주도해서 나에게 유리해질까에 집중하자. 맞지 않는 관계를 굳이 맞는 관계로 만들려는 노력에 지나친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상대를 변화시키겠다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아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이득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까에 골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착하지만 만만해 보이지 않는 법. 내가 만만한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때때로 이렇게 불쑥 울화가 치밀 때가 있다. 유독 사람들이 나만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고민이라는 사람이 적지 않다. 어리다고 해서 만만해 보이는 것도 아니다.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직위의 높낮이도 상관없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이다. 애석하게도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참 많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으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나쁜 사람으로 보이라는 뜻이 아니다. 좋은 사람이지만 결코 만만하게 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최소한의 존중을 받으려면 만만하게 보이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까? 우선 말투를 교정해보자. 정확하게 말하는 습관. 누군가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한 가지를 고르라면 그것은 바로 말이다. 우물거리거나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만만하게 봐도 된다고 허락해주는 꼴이다. 보통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감이 없다. 스스로 자신이 없으니 어중간하게, 모호하게 끝을 흐리며 자신도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는 말을 한다. 이러면 약한 사람으로 보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해도 반격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 된다. 정확하게 말하는 기본기 중 하나는 일단 결론부터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A 브랜드에서 강남에 새로 매장을 오픈했다.
갑자기 폭주한 손님들 때문에 특정 상품이 품절되어 고객 컴플레인이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오기 시작한 상황을 직장 상사한테 보고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팀장님, 오늘 오픈한 매장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요.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요. 물량은 충분히 가져다 놨는데요. 의외로 다른 상품을 찾는 손님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횡설수설하면 만만하게 보이는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팀장님, 오늘 오픈한 강남점에서 고객 컴플레인 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 일단 무슨 말을 할지 상대에게 정확하게 말머리에 똑 부러지게 인지시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거나 간단히 메모를 해서 논리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 남이 만만히 볼 수 없다. 결론부터 논리적으로 쓸데없는 부사나 형용사 같은 군더더기는 빼고 숫자 중심으로 정확히 이야기하는 버릇을 갖추면 저절로 몸에 자신감이 붙는다. 반대로 자신 없이 쭈뼛대면 공격할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애매모호한 부분을 걸러내는 습관. 사회에는 예상치 못한 복병들이 항상 숨어 있다. 못된 사람들, 말로 화살을 날리거나 나를 공격하는 복병이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은 나타나기 마련인데 중요한 건 늘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정확한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만만히 보일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말씀이죠? 라며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핵심을 요약해서 확인하는 습관이 바로 애매모호한 부분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좋은 습관이다. 그리고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대화를 나눈 후 반드시 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주요 내용을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나중에 나를 만만히 보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무례한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자신의 의견을 제 의견은 이라는 시작으로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좋다. 말꼬리를 흐리며 저야 뭐 그냥 이라고 중얼대는 건 만만히 봐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약함을 드러낼 때를 구분하는 습관. 한 인기 연예인이 자기 고민은 색깔이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봤다. 자신은 그냥 남에게 잘 맞춰준다고 한다. 이런 유형은 마음이 약해서 상대를 지나치게 배려한다. 일과 감정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은 착한 사람에게는 고마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만만한 이미지를 주기 쉽다. 그런 사람들은 빈틈이나 약점을 보일수록 기회를 노려 무례하게 굴거나 공격하기도 한다. 상대를 배려하고 돕는 천성을 하루아침에 고치진 못하지만 나의 약한 마음은 좋은 상대에게만 선별적으로 드러내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부당한 행동에 제대로 반응하는 습관. 누군가 무례하게 말하면 무안해서 혹은 화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어 넘기는 경우가 있다. 위아래로 사람을 훑어가며 그런 옷은 대체 어디서 구하는 거야? 라며 실실 웃는 선배라던가 야근시키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야? 남친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라는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웃지 않고 많이 쳐다보는 침묵으로 항의하든지 지금 말씀 대단히 무례했던 거 아시죠? 라고 말해준다면 아마 다음부터 그런 식의 부당함은 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자신이나 남이 무안할까봐 그냥 참고 웃어넘기는 습관은 오늘부터 버려야 한다. 부당한 행동에 제대로 반응하기. 이것이 바로 만만히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이다. 무례한 요구에 당당해지는 습관. 무리한 부탁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연습하면 점점 익숙해진다. 때를 쓰듯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면서 좀 해주는 게 뭐가 어려워 우리 사이에 라고 하면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인데? 라고 묻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빨간 얼굴로 거절해야 한다. 다 그런 거지 돕고 살자 라고 하면 원칙이 아니니 도와줄 수 없다고 웃으며 거절해야 두고두고 편하다. 원칙이 아닌 무례한 요구를 들어주면 다음번에 안 들어줄 경우 지난번은 되고 왜 이번에는 안 되냐고 얼굴 붉히며 당신을 공격할 것이 틀림없다. 만약 이번에는 왜 안 해주냐고 하면 죄송하다고 얼굴 붉힐 필요 없다. 지난번은 지난번이고 이번은 이번이라고 위축되지 말고 당당히 말해야 한다. 무례하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는 항상 당당하게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신의 미래를 교정하자. 성장하는 사람은 만만히 보이지 않는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를 만만히 볼 만큼 대단한 사람은 별로 없다.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빈틈이 보일지언정 만만하지 않다. 허술하면서도 매력 있는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다. 실력 없으면서 허술한 건 그냥 단점이고 만만해 보이는 원인이다. 유명 연예인, 과학자, 스포츠 스타 등 그 분야에서 정상을 찍은 사람들이 허당짓을 하면 매력이라고 한다. 서툴고 실수해도 다 인정하고 재미있어 한다. 유명 소설가가 저는 돈 계산을 잘 못해요. 숫자 개념이 없어요 라고 한들 누가 만만히 보는가? 그렇기 때문에 만만히 보이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자기 실력을 키우고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자기 분야에 관해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성장하면 최소한 직무 스트레스는 줄어든다. 노력 없이 힘들다고만 하면 답이 없다. 자기 자신을 방어할 힘을 스스로 키우지 않으면서 나를 만만히 보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만만히 보이지 않을 만큼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뼈아프게 되새겨 봐야 할 일이다. 직무든 인간관계든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사람은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깨어있기 때문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쿨하게 대처하기.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다는 걸 머리는 알면서도 막상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신경이 쓰이고 화가 나기도 한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드물긴 하지만 그런가 보다 하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무심한 신경줄이 철사줄 마냥 튼튼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이 나를 싫어하는 걸 신경 쓰다 못해 몸과 마음이 지나치게 비폐해지는 사람도 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주로 멘탈이 튼튼하다. 자존감은 필요 이상으로 높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천성 덕분만은 아니다. 절대적인 경쟁 환경에서 악착같이 버텨온 경험이 가장 크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하고 싶어 눈썹 휘날리며 달리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지뢰처럼 사방에 널렸다. 그러니 이들 입장에서는 맷집이 좋아질 수밖에. 누가 나를 싫어하거나 말거나 대충 무시하고 신경을 끄는 습관을 들여야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만 신경이 쏠려서 스스로를 불행 속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 훈련을 해야 할까? 그만큼 중요한 사람인가? 우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류하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예 안 보고 살아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시 분류하자. 안 봐도 되는 사람이라면 매우 간단하다. 그냥 안 보고 살면 되니까. 그런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너 나 싫어해? 그럼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싹둑 자를 수 있는 관계는 얼마 없다. 대부분은 중요하지는 않지만 가끔 봐야 하거나 계속 봐야 하는 사람으로 분류될 것이다. 중요하지 않지만 가끔 봐야 하는 사람인 경우. 예를 들어 동문회에서 어쩌다 한 번 마주치는데도 같은 그 길이 밀어대듯 그냥 나를 싫어하는 느낌이 저 멀리서도 찌릿하게 전해져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마음으로 끊어내면 된다. 그것도 아주 단호하게. 그 편이 내 정신건강을 위해 좋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끊어낼 뿐 겉으로 공식화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1년에 고작 몇 번 마주치는 동문회에서 너는 내가 못마땅하니? 라든가 선배님은 제가 왜 그렇게 싫으세요? 라고 따져 묻는 순간 공식적으로 피곤한 적을 만드는 셈이다. 어쩌다 한번 마주칠 사이라면 마음속으로 아웃을 선언할지라도 겉으로는 정중하게 대하고 최소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는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런 걸 마음의 방치라고 한다. 되도록 안 부딪히고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쓰일 확률은 줄어든다. 중요하지 않지만 계속 봐야 하는 사람인 경우.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지만 계속 봐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직장에 가장 많다. 옆팀 팀장, 같은 팀 선배, 동료, 매일 봐야 하는데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는 사람과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 이 경우에도 먼저 저 사람이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자. 대부분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싫어하든 말든 나는 개의치 않겠어 라고 의도적으로 결심하는 것은 마음 한구석을 조금 단단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예전 회사에서 옆팀의 P팀장이 나를 싫어하는 게 보였다. 내가 대리에서 과장으로 진급하던 날 P는 내게 축하의 말 대신 너만 이번에 진급한 거 이상하다 라고 했다. 나는 아, 네,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진급 축하 회식에 와서는 너는 너의 외모를 어떻게 평가하니? 100점 만점에 몇 점쯤인 것 같아? 내 말은 너가 아무리 봐도 외모가 진급에 유리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타입이라는 거지. 알고 있겠지만 하하하 라고 했다. 지금이라면 성희롱으로 당연히 문제가 되었겠지만 20년 전이었으니 그저 빤히 쳐다보며 왜요? 그게 왜 궁금하죠? 라는 정도로만 응수해 주었다. 내가 싫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대충 무시하면 상대도 안다. 기분이 나쁘거나 재미가 없으면 더 이상 안 그런다. 남 괴롭히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그래도 신경을 긁는 일이 계속된다면 정식으로 선 넘으셨네요. 지금 금발 봤어요. 라고 말해줘야 한다. 기분 나쁜 상대의 말에 반응하고 무서워하면 그것 자체에 우월감을 느끼며 즐기는 나쁜 사람이 곳곳에 있다. 그런 사람한테 신경 쓰느라 에너지를 쏟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선언해야 한다. 중요한 사람인 경우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경우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직속 상사다. 회사에서 평가도 그 사람에게 받아야 하고 일도 가장 긴밀히 함께 해야 하는데 나를 싫어한다면 그야말로 난감하다. 직장인 고민 상담 중 가장 많이 하소연하는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부장이 다른 직원한테는 안 그러면서 나한테만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해요. 말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다들 있는 자리에서 너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야 라고 아예 대놓고 말한다니까요. 이런 상사와 함께 있으면 진급이 되겠어요? 인사평가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괴로워 미칠 지경입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30대 과장의 고민이었는데 그는 끝내 이직하고 말았다. 또 다른 예도 있다.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워킹맘인 그녀는 출산 휴가를 끝내고 출근하니 팀장이 바뀌어 있더란다. 초면의 팀장은 휴가에서 복귀한 그녀를 못마땅해하며 몇 달 쉬니 머리가 돌아가겠냐 하거나 이래서 애 엄마 데리고 일하는 거 딱 질색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다. 어떻게든 자신을 잘라버리겠다 작정한 것 같다고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사실 이런 사례는 어느 회사에서나 약간의 스타일만 다를 뿐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다. 내 인생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직속 상사뿐이겠는가. 유난스러운 시집 식구들이나 처가 식구들, 심지어 남편 직장 상사의 와이프까지 따지고 들면 광범위하다. 내 인생을 들었다 놨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영향력이 큰 그들이 나를 싫어할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우선 생각해 봐야 할 일은 진짜 나 싫어하는 거 맞아? 나 혼자 착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따져보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 비해 나에 대한 태도가 정말 부당한 건지, 나 혼자 소설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착각은 직장에서 흔히 일어난다. 여러 번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박주임에게 짜증이 난 김 과장이 박주임을 다시 불러서는 질책했다. 그러자 박주임은 왜 저만 싫어하세요? 라고 했고 김 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박주임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박주임이 실수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숫자를 틀리는 걸 바로 잡는 거죠. 몇 번을 고심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든다면 이런 경우가 왕왕 일어난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왜 싫어하는지 원인을 깊이 찾아보자. 예를 들어 지각을 자주 하거나 업무 기한을 못 지키는 등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고치면 된다. 아주 간단한 경우다. 정 모르겠으면 객관적으로 알려줄 동료에게 질문해 보는 것도 좋다. 일에 센스가 없어서가 아닐까? 실은 말이야 라는 식으로 직언을 해줄 동료가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싫어할 타당한 이유가 도무지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그 사람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다.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지 말해주면 고치겠다고 담담히 말하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좋다. 인격적인 모욕을 느껴 심신이 힘들다거나 남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망신을 주는 일은 멈춰달라는 등의 말을 하는 건 나의 당당한 권리다. 직장에서 부당하게 나를 싫어하는 상사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날릴 수도 있다. 면담한 사실과 그 내용을 메일로 증빙을 남기는 것이다. 나는 당신의 부당함에도 최선을 다해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상대를 충분히 긴장하게 만들 수 있고 부당한 처사를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면담을 했는데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차피 저 사람도 월급쟁이, 나도 월급쟁이. 이 관계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 영원하지는 않다. 내가 일시적으로 사람 운이 어지간히 없군 이라고 생각하자. 그런 사람을 만나 시련을 겪는 과정을 나를 단련하는 방법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다. 그래, 트집 잡히지 않으려 더 애써보자. 저런 사람을 극복하면 나는 훨씬 성숙해지겠지라며 상황을 내 쪽으로 유리하게 마음을 변주하자. 직장 상사가 아니라도 마찬가지다. 내 인생에서 계속 봐야 하는 중요한 사람인데 나를 싫어한다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자. 나를 좋아하게 만드느라 지나치게 애쓸 것도 없으니 여기서 설명한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되 지나친 에너지를 쏟지는 말자. 내가 틀린 게 아니라 그저 우리는 다른가 보다. 이렇게 힘들게 메인 마음을 풀어놓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지혜이다. 에필로그. 정리해라, 전부. 사람들과 잘 지낸다는 의미는 개인마다 다르게 받아들인다. 아, 그 친구 내가 잘 알지. 우리야 뭐 형제나 다름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인생의 성적이자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또는 나와 마주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호감, 신뢰, 도움을 주고받고자 진심을 다하는 것이 잘 지낸다의 최선이라 여기는 이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내 성공의 발판이 될 만한 사람들을 골라 모아 밥 사주고 골프 치며 관리하는 것을 유능함의 척도로 여기는 유형도 있다. 어떤 경우가 가장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단정해 말하지는 않겠다.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마주하고 관리하든지 간에 공통 분모는 있다. 결국에는 혼자라는 것.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인생은 각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은 이왕이면 심플하고 쿨해야 한다. 인간관계를 관리한답시고 아무리 많은 처세술을 익히고 적용해봐야 인생의 중심축이 타인으로 옮겨가 내가 휘둘린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골몰하느라 그들의 시선에 맞춰 행동하고 그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관계 설정에 오류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 잘 살아왔다고 우쭐할 일도, 친구가 별로 없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그저 나다운 인간관계를 잘 꾸리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균형을 잡으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흐트러져 있거나 헝클어진 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먼저 해보자. 타인의 말과 평가가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흔들게 내버려 두지 않으려면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가벼워져야 한다. 인간관계도 어쩌다 한 번씩 정리해서 마음의 공간을 넓혀야 하는 셈이다. 내 자존감, 의욕, 에너지를 도둑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정리 대상이다.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나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친구라거나 어떤 도전을 해도 무시하는 동료들도 마찬가지다. 시도 때도 없이 무례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딱 끊고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으로 거리를 두는 방법도 있다. 유튜브 채널 유세미의 직장 수업과 기업에서 나는 인간관계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강의한다. 화가 날 때 지혜롭게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나도 잘 못 참는 화를 우아하게 표현하라고 조언할 때가 있다. 때로는 갈등을 극복하고 내 마음이 다치지 않은 성숙한 태도는 어떻게 발휘되는지에 대해서도 열변을 토한다. 무례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내 인생에 보석 같은 좋은 사람은 어떻게 알아보는지 설명하고, 건강한 선을 지켜야 관계가 오래간다고 역설하며 그렇게 하리라고 다짐하고 또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공들여 강조하는 부분은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앞서 기본이 되는 문제, 인간관계는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은가이다. 다양한 인생의 지혜가 진주알이라면 그것을 하나로 꿰어 찬란한 목걸이를 만드는 끈이 바로 인간관계 정리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인간관계 처세술에 능통하더라도 내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누군가를 정리하는 작업이 더 우선이다. 그래야 관계의 기술이 내 인생을 근사하게 빛내주는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순간이 완성된다. 난이도 높은 처세술에 몰입해서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면 싹 다 정리해도 된다.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싶어서 불행하게 엮여 지내기보다 외롭지만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 내가 행복해야 한다. 내가 행복하면 좋은 사람이 다시 하나둘 눈에 띌 것이다. 그때 차근차근 이 책의 메시지를 적용해 보기를 바란다. 이 책을 읽은 독자 여러분 모두 좋은 사람들 속에서 평안하길.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고 이만 물러갑니다. 저자가 그랬잖아요. 나를 불행하게 하는 인간들 싹 다 정리해버리라고. 뭐 없는 것보다야 낫지 하면서 억지로 곁에 두고 있던 것보다 혼자 있는 게 훨씬 낫대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뭐 지두럽다고 뭐 못 살 것 같아? 참, 별꼴이야. 그죠?